관세 전쟁으로 전 지구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11일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개별 협상에 돌입하면서 이 새로운 전쟁의 최후 타깃이 중국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날 중국도 대미 맞불 관세율을 미국과 똑같이 125%로 올리면서 두 강대국 간의 관세 전쟁은 치킨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계 공장 수준으로 치부됐던 중국이 2010년대에 이르러 급부상했는데요. 세계 최강 미국의 세계 패권이 위협받기에 이르렀어요. 이에 트럼프는 관세라는 칼을 빼들어 중국의 기세를 꺾으려고 합니다. 몸집이 커진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맞서 미국산 석탄, 원유, 농산물 등의 10에서 15% 보복 관세를 매겼습니다. 이어 125% 상호 관세에 대해선 똑같이 미국산 제품에 125%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놨죠. 그러나 미국이 245%로 관세를 올리자 이미 숫자 노름이 됐고 경제적으로는 실제 의미가 없다며 무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4월 4일 히토류 수출 중단을 강행했는데요. 히토류는 자동차, 항공우주, 반도체, 무기류 등 첨단 제품 제조에 없어서는 안 되는데 중국이 시장의 90%가량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위안화 평가 절하까지 나서며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격이 꼬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트럼프가 아니죠. 관세 전쟁에서 미국에 맞서 정면 대결을 선택한 중국에 대해 엔비디아의 저사양 인공지능 훈련용 반도체인 H20의 중국 수출을 통제했는데요. 인공지능 칩의 중국 수출을 통제한 데 이어 중국 기업을 뉴욕 증시에서 상장 폐지하는 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AI 굴기에 필수적인 첨단 기술과 자본을 제한하고 동맹국의 중국과 거래를 끊도록 압박하는 등의 전방위 고립 전략을 통해 중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야말로 장군멍군입니다. 이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패자는 확실합니다. 주식과 채권 가격은 폭락하고 물가는 치솟으면서 미중 양국, 나아가 이 두 나라와 무역관계에 있는 수많은 국가의 보통 시민들은 혹독한 고통을 감내해야 할지 모릅니다. 29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시장은 세계 금융 시스템의 근간입니다. 각국 중앙은행과 주요 금융회사는 모두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단기 국채는 현금처럼 취급됩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오락가락 바뀌면서 불확실성이 지속되다 보니까 미 장기채의 안전자산 지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시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미국 장기채 인기가 높은데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만큼 하락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본 차익을 누릴 수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채권 금리가 너무 뛰고 있습니다. 미국 모기지론, 신용카드 대출, 자동차 리스의 기본 금리로 쓰이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난 4월 7일 연 3.86%에서 급상승해 상호 관세를 발효하기로 한 9일에는 연 4.5%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미 연방정부가 갖고 있는 엄청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그만큼 비싸게 국채를 찍어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채권 금리가 뛰니까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는 관세를 90일간 유예했습니다. 채권 금리가 관세를 유예시키는 일종의 트리거가 된 셈이죠. 그래서 잠깐 진정됐는데 그런데 채권 금리가 또 뛰고 있어요. 경제가 불확실할 때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는 미 국채에 돈이 모여 국채 가격이 상승하는 게 공식인데 누군가 미국 국채를 팔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변동 시기에는 달러를 사고 국채를 사야 한다는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 연방정부가 더는 돈을 쉽게 빌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미국이 브레턴우즈 체제에 의해서 기축통화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생각으로 관세를 흔들다 보니까 금융시장 유동성의 균열에 조짐이 보이면서 이걸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전세계 경제 안보를 지탱해온 시스템을 새롭게 재편하려는 베센트 구상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기축통화 달러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정말 미국이 계속 세계 중심일까? 미국 자산을 계속 믿고 사도 될까?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클린턴 집권 2년 차였던 1994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초 6.2%에서 연말 8.2%까지 치솟았습니다. 국채금리가 뛴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인데요. 복지 확대와 인프라 투자 등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는 클린턴 정부의 계획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죠. 재원 조달을 위해 국채 발행이 쏟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란 불안이 채권 투매로 이어졌습니다. 이 충격은 전 세계로 확산됐는데요. 한 해 동안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만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가치가 줄어들었습니다. 멕시코, 태국, 한국 등으로 이어진 1990년대 신흥국 외환위기의 도화선이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과도한 빚을 내면 시장은 그에 상응하는 징벌적 금리를 요구합니다. 국채금리는 가계와 기업대출 금리에도 연동되기 때문에 가계 소비나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 침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죠.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 원리나 상식에서 벗어날 경우 반시장적 정책에 맞서 투자자들이 채권 투매로 금리를 끌어올려 징벌에 나서는 것을 채권 자경단이란 개념으로 이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본격화한 이후 미국 주식, 국채, 달러가 한꺼번에 급락하는 트리플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통화와 채권, 주식 약세의 조합은 자본 유출을 뜻하는데요. 다시 말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 나라의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팔고 그 자금, 즉 달러를 팔아 외화로 받고 해외로 빠져나갈 경우 발생하는 현상이죠. 달러는 안전자산인데 그런 생각이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해외에서 그동안 미국 달러나 주식을 샀는데 이제는 그것을 팔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면서 금이나 엔화 등을 사는 것이죠. 스위스 프랑 유로화도 오르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으로서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닛 앨런 전 재무부 장관은 미국 채권 시장의 투매 상황에 대해 투자자들이 달러 기반의 자산을 기피하기 시작했고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근간인 미국 국채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힘을 충분히 기르기 전까지는 미국과 잘 지내야 한다. 내가 죽은 후 100년간은 미국에 맞서지 마라. 도광양해로 표현한 덩샤오핑 정책을 시진핑이 섣불리 깨버려 중국이 주저앉았다. 그러니 서방은 시진핑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의 후폭풍으로 경기 부진이 이어지자 중국인들의 삶은 어려워졌고 청년층은 한국이 겪는 과잉 경쟁과 무기력증을 벌써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록적 저출산까지 겹치니 시진핑이 중국을 망쳤다는 말이 나올 법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다른 모습의 중국도 분명히 있습니다. 비아디가 대표하는 전기차 산업이 괄목할 성장을 이루었고 석유화학과 2차전지 분야에서 도약을 보여주며 순식간에 딥시크를 만들어내는 중국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의 제조업 가치 사슬을 꾸준히 잠식하며 경쟁력을 키워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인식의 도구만으로 중국의 진짜 모습을 보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충격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신자유주의가 발달하면서 미국의 제조업 공동화가 심해진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축하려고 합니다. 미국은 이미 무기를 만들려고 해도 반도체 칩을 만들려고 해도 배를 만들려고 해도 제조 역량이 없어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제까지는 제조 역량이 없어도 미국이 동맹국들로부터 장애 없이 이용해서 쓸 수 있었지만 중국이 미국에 대들고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는
지정학적으로 특히 안보면에서 모든 게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신유리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트리핀의 딜레마가 뒤따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브레튼우드 체제를 바꾸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냥 종이에 10달러, 100달러 찍어서 그걸로 다른 나라로부터 상품을 마음대로 가져와서 부가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금융과 기술과 서비스 쪽에서 엄청난 강점을 갖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는 무역적자 이걸 줄이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기축통화 지위를 버려야 합니다. 욕심 많은 트럼프는 기축통화 지위도 누리고 싶고 무역 흑자도 이루고 싶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유토피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로버트 트리핀이 기축통화국의 딜레마라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트리핀 딜레마는 세계 기축통화로 쓰이는 통화를 발행하는 나라가 당면하는 양날의 검을 잘 나타냅니다. 지금은 트럼프가 무언가를 바꿔보려고 메인 스트리트를 챙기면서 상대적으로 월 스트리트를 신경 안 쓰니까 월 스트리트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에요. 트럼프는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 압박을 가하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지만 관세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연준으로서는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레버리지를 낀 회사채까지 징후가 내려오고 있어요. 다만 페드가 양적 긴축을 멈추고 양적 완화까지는 어렵더라도 SVB 사태 때 은행 대상으로 유동성을 풀었던 뱅크텀 펀드 프로그램이라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회사채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멈추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런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요. 레포 확대도 가능할 것이고 바이백도 가능할 것입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미국채 최대 보유국인 일본에 초장기 국채로 갈아타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합니다. 최근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주식과 함께 미국채 가치까지 하락해 문제가 됐는데 일본이 이를 사줘서 가격을 방어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차입비용 상승을 막으려고 각국의 100년 국채 매입을 강제하는 발상이라니요. 이는 채권시장에서 채무 불이행을 뜻하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말이에요. 시장에선 미국채 가격 변동이라는 약점을 노출한 만큼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 대신 환율 전쟁에 돌입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나 뉴욕타임즈 등 외신들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와 가치 하락을 위해 1985년 프라자 합의처럼 엔화 가치와 위안화 가치를 높이는 말하라고 합의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관세를 고리로 한 미중 전쟁은 이제 막바지 점입 가경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 USTR이 중국 해운사에 입항료를 내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LNG 운반선까지 중국산은 안된다고 해운 조선 산업을 재편하는 동시에 버티기에 나선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채무 함정 외교를 통해 장악한 전세계 거점 항구 129곳을 봉쇄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세를 둘러싼 미국의 창과 중국의 방패, 바람이 부는 건 막지 못합니다. 다만 돛은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헤지펀드 브리티워저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는 글로벌 통화 시스템이 붕괴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흔들리는 브레튼우드 체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욱 좋은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